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강호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극장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동시에 좀 전에 인트로 화면을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동물이 아니라서 하나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보링한 슬라이드들과 또 그래프와 표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가능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 생태의 동태인데, 한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먹는 얘기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제는 Dynamics of Ecosystems입니다. 생태계가 얼마나 동적으로 움직이는가 이 얘기인데, 오늘 처음 뵀으니까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미생물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미생물학이 좀 재미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생태학으로 전공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태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습지라는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포스트닥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더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때 이제 한 일이 림놀로지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림놀로지가 우리말로 이제 호수를 다루는 학문인데, 옛날에 일본 한자를 이제 번역을 해서 육수학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생태계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소속이 잠깐 보셨겠지만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토목환경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학과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전공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느 날 집에 신문 광고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생태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눈이 번쩍 띄어서 막 읽었더니 육수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랬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생태계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생태계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지식 생태계란 말씀도 들었을 거고요. 요즘에는 경영하시는 분들도 시장의 여러 가지 생태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말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바처럼 제 토크에는 동물도 없고 뭐 예쁜 사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뭐 흥미로울 만한 얘기를 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흥미있는 일이, 첫 번째는 돈에 흥미가 많으시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생태계는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생태계가 망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제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슬라이드 중에 이렇게 사이언티픽한 컨텐츠는 제가 이제 여러 장소에서 토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슬라이드를 한글로 이렇게 막 바꾸고 내용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비유나 그림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보시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컨텐츠가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생태계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태학이라는 이제 학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최재천 교수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대부분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처음 만드는데 기여를 한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최혜춘 교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을 내놨죠. 근데 이제 진화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코노미 오브 네이처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연의 경제학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저 얘기를 쓴 거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한 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이 있습니다. 키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근데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에 적절한 애가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한 개체마다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낳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놈이 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연의 경제학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충실한 그 추종자인 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일반 형태학이라는 책에다가 그럼 찰스 다윈이 말한 자연의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학문을 이콜로지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름을 이코 플러스 로직, 그래서 바이올로지 할 때 그 로지 붙는 것처럼 이콜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과서나 뭐 인터넷에 책을 보시면 이콜로지라는 단어는 경제학과 관계없이 우연히 나왔다. 그런데 사실은 어원부터 우연히 같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콜로지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어느 환경에 어떤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왜 거기 존재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주로 다루는 이제 학문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생태학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은 잘 안 떠오를 테니까 제가 두 가지씩 초이스를 드릴 테니까 육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예. 크리스찬 무신론자. 타이를 맨 사람, 개량 한복을 입은 사람. 예, 그렇죠. 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태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렇게 막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초기에 생태학 연구가 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식물이 이렇게 자연에 있으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제 생태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산불이 나면 다 타버리죠. 다 타버려도 그냥 놔두면은 자기 혼자 이제 점점 바뀌어갖고 시간이 지나면 울창한 숲으로 바뀌고 농사를 짓느라고 뭐 다 걷어내도 농사를 안 짓고 두면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야 자연이 뭔가 살아있다. 이거 뭐 신비한 힘이 있다.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들만 생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다수의 과학자들은 이제 생태학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신비한 일을 하는 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과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학자가 이 평소에 고민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화학자가 뭘 연구하냐 그러면 뭐 원자를 연구한다 말이 있죠. 생물학자는 뭘 연구하냐 세포를 연구한다. 기관을 연구한다. 지구과학자는 지구를 연구할 테고 천문학자는 별을 연구할 테고 생태학자는 뭘 연구하냐 그러니까 없어요 대상에. 생태를 연구한다. 그럼 우리도 뭔가 연구해야 될 물리적인 대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고민을 해서 좋은 단어를 막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한테 얘기할 땐 꼭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 교수님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교수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 공부 열심히 해요?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쵸. 예. 학생까지는 안 가고 이제 포스트학이나 박사과정생을 쫓는데, 이분도 어떤 영국의 과학자가 좋은 단어를 만들어내려다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자기 포스트학을 막 쪼았어요. 그랬더니 포스트학에 뭐 좋은 말 없을까 하고 찾다가 이 시스템이란 단어를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1930년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물리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학적인 설계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탕에 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물을 데피는 히터도 필요하고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필요하고 이걸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 셋을 잘 연결시켜 놓으면 물이 너무 차가워지면은 센서가 그걸 감지해서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켜면 히터가 켜져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너무 더워지면 센서가 다시 감지를 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히터를 꺼버리면 물이 다시 식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 하나의 이 덩어리가 아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시스템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을 서로 상관을 갖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시스템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쪼임을 당하던 포스닥에 교수님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코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포스닥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도 없고 그 지도 교수가 아서 탄슬리라는 영국의 서 아서 탄슬리죠. 아서 탄슬리 경이 논문에다가 생태계라는 말을 쓰고 생태계란 건 뭐냐면 생태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물인데 그 대상물에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요소들과 무생물학적인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생태학자들도 앞으로 어디 가서 누가 너 공부를 뭘 하냐라고 물어보면 생태계를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말은 좋은데 사실은 말은 만들어내기 좋죠.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창조경제 이게 또 요새 키워드인데 창조경제란 제목 지워놓고 밑에 디스크립션 읽어보니까 한 20년 전에 보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뭐 산악을 왕성하게 어떻게 하고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뭐 융합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단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를 이 사람이 1935년에 처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현될 때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서 저 위에 레이먼드 린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처음 생태계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자기 연구에 과학자가 이제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비운의 과학자입니다. 비운의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일찍 죽어야 됩니다. 네,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또 뭐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요 밑에 보시는 세다 레이크라고 부르는 미네소타에 있는 호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박사 연구를 했는데 물론 호수 연구를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때 이미 호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호수에 가서 호수의 물의 온도가 어떻냐, 물고기가 뭐가 있느냐, 식물성 플랑크톤은 뭐가 자라느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은 초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죠. 그럼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조그만 물벼룩이 먹습니다. 그럼 또 조그만 물벼룩을 좀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먹이 사슬이라고도 부르고 먹이망이라고도 부르고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자면 태양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먹이를 통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녁 식사들은 이제 하시고 오셨을 텐데 저녁 드신 게 결국 뭐냐면 저 오래전에 식물들이 광합성한 것 그 에너지를 동물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여러분 우리 몸에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이거를 호수에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좀 번잡해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호수 안에서 에너지가 얼만큼 어디로 이동되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학위를 마치고 예일 대학으로 포스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커리어가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논문을 이제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다가 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신문에 뭐 네이처지에 누가 논문을 냈다, 사이언스에 누가 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저 사람은 네이처지까지는 못 냈고 이콜로지라고 부르는 아주 이쪽 생태학에 좋은 저널에다 저 논문을 투고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다는 게 뭐냐면 너는 이건 쓸모없는 연구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연구를 해서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연구를 해갖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생태학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연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홧김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기록에 의하면 급성 간염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술을 포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7살에 28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지도교수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논문을 투고했어요. 죽기까지 했는데 한번 남의 비극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되는데요. 죽기까지 했는데 한번 실어줘라. 그래서 논문을 그때 실었습니다. 다시. 1942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본인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겠지만 그 논문에 대해서 저게 그 논문에 실린 그림인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고 미국 반대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또 인문극장이죠. 과학자들도 아니고 인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이신 분들한테 이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클래시컬한 페이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가 이제 생태계라는 그 개념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여주고 저걸 계기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호수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산도 연구를 했겠죠. 또 바다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온갖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었지만 생태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태양이 들어오면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요. 인간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안 먹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 햇볕만 쬐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인류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문명은 적도 지방에 발전했을 거고요. 햇빛이 긴. 그리고 우리 색깔도 초록색이고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이 에너지를 식물이 먹고 나면 이걸 또 다른 동물이 먹고 또 이걸 잡아먹는 동물이 먹고 요거는 사실 미생물입니다. 그림이 예쁜 게 없어서 이런 애들이 이제 먹으면서 결국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생태학자들이 연구하는 첫 번째 이슈고요. 근데 이 에너지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것과 매개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에너지를 붙잡기 위해서 여기 뭐 태양 전지판도 아니잖아요. 빛을 받는다고 제가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 에너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물이 고민을 한 건 아니죠. 하여튼 진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태양빛을 이용해서 이 몸에다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숯 같은 겁니다. 다 타버린 숯,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다 타버린 재, 숯이 아니죠. 재와 같은 거고 이 식물은 이거를 거꾸로 태양빛을 이용해서 되살려갖고 살아있는
유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미생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초식동물도 먹고 그 초식동물을 또 육식동물이 먹어서 몸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탄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태우죠. 우리도 지금 먹은 밥을 갖고 계속 그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체온도 유지하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그 컨시퀀스가 뭐냐면은 이게 다시 CO2라는 물질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즉 생태계 연구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는 이슈와 하나는 이렇게 물질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물질 순환이라고 부르는 이런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생태계 연구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강가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습지라고 부르는 생태계입니다. 이건 루이지애나라는데 미국의 루이지애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습지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갯벌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조금 이따 사진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알래스카에 있는 툰드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런 지역에서도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광릉 숲인데 이런 숲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연구를 하면은 뭐 과학자들 흥미로운가 보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게 그냥 과학자의 호기심으로만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지속될 수가 없냐면 아무도 돈을 안 내요.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지 학문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생태계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들어보셨겠지만 뭐 호수의 부영양화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잘 못 이해가 안 되시면 녹차 라떼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산성비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이런 문제들 해결에 있어서 생태계 연구가 굉장히 많은 해결책들과 대답들을 주게 됩니다. 또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고등학생이 있다면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 가서 입시할 때 보면은 환경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예요? 그럼 꼭 침묵의 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대 지원한 학생들은 닥터 노만 베슨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읽어보고 읽었다고 대답을 하세요. 안 읽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생물의 보존이나 복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응용들이 일어나면서 생태계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식 생태계, 뭐 경영에 있어서 시장 생태계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 녹차 라떼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런 생태계 연구가 어떤 해답을 여기다 줄 수 있느냐. 근데 참 이 녹차 라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속해 있는 과가 토목환경공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4대강이 잘 돼야지 잘 살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쫙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생태학을 연구하니까 뭔가 환경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다가 오피셜리 글 쓸 때는 조심스러워야 된다. 꼭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비겁하게 글을 계속 썼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는 교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4대강이라는 말 나오기도 전에 그래서 어디 자문회의 좀 오라고 해서 자문회의 이름을 올렸더니 그 자문 교수들이 한 200명쯤 됐는데 그거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300명 중에 이름이 제일 앞에 있어서 지금도 인터넷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더라도 제 본심은 아니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초록색이 생기는 거는 조류라고 부르는 그 아주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갑자기 자라는 일인데,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자라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덥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볼을 만들어 갖고 물이 잘 안 흐르니까 이게 저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앞쪽은 누가 주장했고 뒤쪽은 누가 주장했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티픽한 팩트와 관계없이 이제 정치인들이 저 앞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강이나 호수를 연구한 생태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무기영양소라고 부르는 어떤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저게 많아지면 저렇게 초록색 생물들이 자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빛과 온도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평균 체류 시간, 물이 천천히 흐르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럼 저 스페시픽한 케이스는 뭐 때문에 그러냐? 매우 복합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그 4대강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강 안에서도 지류마다 이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들의 원인들과 그 해법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생태학 연구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태계 연구고, 그 다음에 벌써 여러분들이 저와 눈을 안 마주치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돈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여러분의 생태계는 얼마짜리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그 동영상 클립이 하나 있어서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막은 없어요. Most popular toy for toddler. Most popular toy for toddler. $500. Most popular stuffed animal for toddler. Most popular stuffed animal for toddler. $350 picture book for toddler. Most popular pictures. Watching her play with a cardboard box instead? Priceless. There are some things money can't buy. For everything else, there's MasterCard. 두 번 나와서 잘 안 보였는데 얘기는 이거예요. 뭐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뭐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 시리즈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장난감이 뭐 $60, 옷이 얼마. 근데 아기가 저렇게 귀엽게 놀고 있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priceless.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은 마스터카드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시리즈예요. 뭐 사랑하는 여자에게 뭐 귀걸이는 얼마, 목걸이는 얼마, 뭐는 얼마. 근데 뭐 그녀가 날 행복하게 쳐다봐 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뭐 이런 생태계 이슈가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천성산에 터널 뚫자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룡뇽이 있으니까 뚫으면 안 된다. 4대강 사업을 하는데 단양 쑥부쟁이라는 희귀한 식물이 있으니까 여길 개발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다 댐을 만들면 돈을 얼마를 버는데 도대체 도룡뇽이 없어지면 우리한테 무슨 피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 생태계가 얼마인가를 굉장히 알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안 물어보게, 남편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값이 프라이슬리스가 아니라 노 프라이스일 테니까, 혹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차라리 가져가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고 그러면 좀 값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얼마짜리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값을 매깁니다. 자, 일단 남자친구가 아침마다 차로 데려다 주면 버스비가 2,000원이 하죠. 그 다음에 걔가 만나면 밥을 사주니까 뭐 8,000원,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직접 돈은 아니지만 같이 얘기해줘서 나를 편하게 해준다거나 뭐 스킨십이 나를 해피하게 해준다거나 가치가 있겠고요. 혹은 걔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혹은 운동을 좋아해서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내 실력도 늘고 내 몸도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베네핏도 그런 가치도 있겠죠. 혹은 혹시 여기 그 고시 준비하고 있는 남자친구나 병원 인턴 남자친구를 사귀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걔네들은 지금 가치가 형편없죠. 인턴 월급이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시생 그렇게. 근데 왜 만나요?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예? 언젠가 실현될 가치에 대해서 그걸 이제 그 경제학 용어로 옵셔널 밸류라 그러는데 이제 언젠가 얘가 실현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제 꾹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3번쯤 떨어지면 옵셔널 밸류는 제로가 되면서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슬픈 일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남자친구의 가치? 없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텐데. 그냥 외모가 되니까 보기에 좋더라. 그렇죠? 데리고 다닐 때 친구들한테도 괜찮고 뭐 없는 것보다 나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그냥이죠. 그렇죠? 그냥 뭐 물론 이제 그냥이란 가치는 6개월 동안 높다가 그 후에 뚝 떨어져요. 매우 정상적인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한 6개월 정도, 길면 2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요. 암울한 얘기지만 남은 인생 동안 이제 우정이나 동지적인 관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좋은 거는 이제 6개월인데 하여튼 저런 가치들이 있죠. 남자친구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것처럼 이제 생태학자들이 생태계가 얼마짜리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이제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태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직접 갖다가 팔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뒷산에 숲이 있다. 그럼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를 한 그루당 뭐 100만 원을 받으면 나무가 뭐 몇만 그루가 있으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 혹은 호수가 있으면 거기다 물고기를 잡아갖고 우리가 갖다가 팔면 시장에 갖다 팔면 돈이 되죠. 이것도 벌 수가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얘가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거나 깨끗한 공기를 갖다 준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옵셔널 밸류는 뭐냐면 생태계가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지만 언젠간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아플 때 먹는 약 있죠. 아스피린도 먹고 타이레놀도 드시고 뭐 고혈압 약도 먹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의 90%는 식물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있는 물질들을 추출해갖고 그 물질들을 변형시키거나 어떤 식으로 바꿔서 우리한테 필요한 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자연계는 지금은 뭐가 있을지 아무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질이나 어떤 프로덕트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옵셔널 밸류죠. 그럼 이게 다냐? 그럼 이런 가치가 없으면 생태계는 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마치 여러분의 남자친구 예처럼 보기에 좋은 그걸 이제 유산 가치라고 하는데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도 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여의도에 사는데 여의도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값을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층에 똑같은 평수더라도 한강 조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500만 원에 한강의 가치는 1,500만 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거 말고도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이제 저도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거북이가 예쁘진 않지만 남들은 징그럽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생태계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걸 내재적인 가치라고 하고 저것들도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아마 아침 신문에도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벌들이
벌이 없어지는데 이런 벌인데 벌이 없어지면 뭐 내 인생에 뭐가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걸 돈으로 계산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가루를 이동을 시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이 만약 농장 주인인데 뭐 사과를 키운다거나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 벌들이 없어지면 매일 인부들을 사갖고 10만 원짜리 인부들을 사갖고 뭐 20명씩 한 달 동안 일을 시켜서 꽃가루 화분을 옮겨줘야지 같은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가치가를 왜 돈 얘기를 이렇게 거룩한 생태계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시스템을 다루면서 왜 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것을 보호하거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습지인데요. 이건 특히 이제 시화호라고 부르죠. 저쪽에 안산에 있는 그런 습지인데 이런 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 보기 좋고 좋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습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없애줍니다. 질소도 줄이고 인도 줄이는데 그게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만약 저 습지가 없다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돈을 들여야겠죠. 거기다가 뭐 화학약품도 넣고 공장도 만들고 수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신에 저 습지를 보호하면 그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한테 같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생태계가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보호하도록 만드는 혹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가치가 저렇게 있는 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알고자 하면은 사람들이 설악산 놀러 갈 때 쓰는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 그게 큰 가치가 그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은 생태계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그럴 테니까 돈을 많이 쓸 거고요. 가치 없는 데면은 안 갈 테니까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없습니다. 이런 여행 비용을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는 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남자친구가 그냥 좋아. 이건 값을 어떻게 매기면 좋을까요? 아까 마스터카드 광고에서는 프라이스리스라 그랬는데 그래도 경제학자들은 그것도 매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매기면 좋을까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세요? 친구들하고 뭐 결정하려고 그럴 때 뭘 해야겠는데 잘 모를 때 다수결로 하죠? 예. 이것도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봅니다.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너 얼마나 낼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라고 답을 하는 걸 가지고 그 내재져 있는 가치들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유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가격을 매길 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근거를 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돈을 10,000원을 드린 다음에 옆에 계신 남자분한테 본인이 받은 돈 주고 싶은 만큼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제가 10,000원을 드리면 이분이 자기가 9,900원을 갖고 옆에 분한테 100원을 드릴 수도 있고 5,000 대 5,000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남자분이 그 돈을 받으시면 딜이 형성되는 거고 이분이 NO 하면 아무도 돈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이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무조건 예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돈도 안 생겼는데 갑자기 100원이 생긴 거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은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스 하시겠어요? 옆에는 갑자기 9,900원이 생기는데 왜 나는 100원을 가져요? 페어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주면 페어할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건데 서베이를 해보면 어떤 적절한 가격이 나옵니다. 많은 문화권을 관통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밸류들이 나타나는데 이 조건부 가치 추정 방법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 그러면
쑥부쟁이가 도대체 얼마짜리로 생각해? 아니면 그 도룡뇽이나 뱀이 얼마짜리냐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그 값들을 통해서 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태학자들이 치사하게 생태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서 결국 생태계가 얼마짜리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의 예인데 미국의 여러 가지 땅 중에 이제 연안습지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뻘밭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뻘도 있고 갈대도 자라고 거기서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가서 수영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희귀한 생물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뻘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노는 혹은 밭은 거기서 우리가 작물을 키워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밸류able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생태계의 가치들을 재보면 이 연안습지는 헥타르당 9,990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값을 만불이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9,900원짜리처럼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연구해 놓은 결과인데 농경지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장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저런 연구들을 더 확장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1995년에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이 경제활동으로 만들어낸 GDP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전자제품을 만들고 서비스업을 하고 해서 만들어낸 GDP가 25 트릴리언 US 달러인데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GDP가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내는 경제활동이 인간들한테 이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부를 자연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를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얻는 이득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생태학자들이 더 이제 전문적으로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라는 거는 경제학 책에 나온 재화와 용역에서 재화 용역을 다 합친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재화하고 용역 서비스를 딴 거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다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물품, 그 다음에 생태계가 자연을 조절하는 힘, 또는 생태계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것, 그 다음에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코시스템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저 이코시스템 서비스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지금 생태계 연구의 또 새로운 연구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새로우냐면 저 연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학술지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코시스템 서비스라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밀레니엄 이코시스템 어세스먼트라는 그런 문건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상당히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거를 학술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제 전공 연구는 이렇게 이상한 생태계 가서 흙을 퍼다가 몰래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저기 흙 갖고 들어온 게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익점 선생님의 마음으로 살짝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미생물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격가지로 지금 이제 이코시스템 서비스를 추산하는 연구들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해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계산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그 해안입니다.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상 바닷가에 면해 있는 군들과 그 앞에 연안들, 최외곽 섬들을 연결한 섬 요 사이에 어느 지역이 생태계 서비스가 높은지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된 지점들이 생태계 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열심히 쓰고 계신데 그렇다고 여기서 땅을 사시면 땅값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생태계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저런 지역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개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얘기를 했으니까 딴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또 지난 겨울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태계가 뭐 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몰락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없을까,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어떤 시스템은 생태계가 오래가고 어떤 시스템은 망하는가, 이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연관돼 있죠. 왜 어떤 왕조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가고 또 어떤 왕조는 외부의 작은 침입에 금방 무너져 버릴까? 혹은 누구는 하루에 담배 2갑 피고 술을 매일 마셔도 심장이 튼튼한데 어떤 사람은 현미만 먹다가 갑자기 아침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둘 다 잘 아시는 연예인들이죠. 특히 왼쪽에 계신 분은 다시 뭐 알랑가 몰랑가, 그래서 2천만 회를 돌파했다고 아까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비슷한 충격을 겪었습니다. 연예인으로 이제 잘 나가다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뜰라 그러다가 대마초 피다 걸려서 한번 꺾였고, 뜰라 그러다가 군대 문제 잘못해서 또 꺾였고, 밖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죠. 그렇죠? 연예인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망할 그런 큰 충격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저는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을 타도 한국 사람이 저렇게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출장 다녀도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만나는 게 다 과학자들이고 이렇게 되게 따분한 과학자들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서 수학하고 뭐 실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다들 싸이 아냐고 학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또 제가 뭐 하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이 옛날에 연세대학교 와서 아카라카 할 때 노래 2곡 부르기로 했는데 1시간 동안 부르고 갔다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뭐 개인적으로 아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공연 뭐 없냐 막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오른쪽 분은 저 사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분도 충격을 받았죠. 그 노름하다가 이제 빵꾸를 낸 다음에 욕을 막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 했는데 저 사진이 오히려 더 기름을 부어서 결국 몰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왜 똑같이 사회적인 스캔들이 일으켰는데 어떤 시스템은 몰락을 해버리고 어떤 시스템은 still going strong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개개인의 정신적인 저것도 달랐겠고,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예서 기획사가 좀 똑똑한 사람이었고 저는 기획사가 형편없었다거나, 얘는 놀더라도 서포트해주는 부모가 재력이 있었는데 재력이 없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어떤 시스템은 더 약하고, 또 이게 몰락할 때 좀 시그널을 미리 보면 수 있지 않을까, 뭐 얼마나 좋을까, 이게 몰락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조금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여기서 이걸 뭐 유리 그릇이라고 그래 봅시다. 두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기 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옆에서 유리를 탁 치면 저 공이 충격을 받겠죠. 이제 좌우로 흔들릴 텐데, 흔들리다가 이제 제자리를 돌아오겠죠. 그래서 치면은 이제 이렇게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릇은 어떨 것 같아요? 질문, 덜 흔들릴까요? 더 많이 흔들릴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 듣는 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A예요, B예요라고 물어보면은 B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이 기억이 짧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면 막 졸다가 이러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들은 걸 대답하시면 돼요. 앞에 거에 비해서 이걸 치면은 공이 옆으로 더 많이 흔들리겠어요?
적게 흔들리겠어요? 많이 흔들리겠어요? 또 많이 흔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평평하니까 치면은 옆으로 스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런 데는 퍽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버리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몰락인데, 문제는 이 그릇을 보고 치면은 얘가 많이 흔들리겠어요? 제가 많이 흔들리겠어요? 물어보면 그거 대답 못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곧 몰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 몰락한다고 어떤 사람 아닐 거라 그러고, 다음 주에 삼성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올라갈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 내려갈 거라 그러고. 저도 여름에 이제 연구년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전세를 줄까요? 월세를 줄까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걸 둘러싸고 있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얘가 움직이는 모양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도 볼 수 있고, 뭐 이건 이미 늦었죠. 이미 몰락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얘가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가 안 왔는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게 1993년 9월 2일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죽기 전해입니다. 김일성도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에는 탈북자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귀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귀순자 숫자도 적었고, 또 내외통신이라는 기관이 믿을 만한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저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0년 이내에 붕괴할 것이다. 김일성이 살아있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전 외교안보수석이 곧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곧 망하기는커녕 미사일이 막 날아가고 핵무기가 등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데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안 망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다이내믹스를, 저 동태를 보면서 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에서 이런 몰락, 급변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지구의 빙하기를 모사한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중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밑에 거의 이탈리아 있는 데까지 지구가 북반구가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물론 한반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일본까지 다 덮고 있었죠. 여기서 얼음이란 건 그냥 날씨가 추워서 몇 센치 덮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빙하로 덮여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언제 있었냐면 한 2만 년 전에까지 이렇게 덮여 있었고, 6만 년 전까지 이렇게, 참 여기서 이 Y축은 그냥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온도가 들쑥날쑥했지만 엄청나게 춥다가 한 2만 년 전, 한 7, 8년 전쯤에 갑자기 몇백 년 사이에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더 이상 얼음이 덮여 있지 않죠. 이 일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34만 년 전에도 수만 년 동안 계속 얼음으로 덮여 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저게 다 녹아버린 그런 지질학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얼음으로 덮여있던 땅이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확 다 녹아버렸을까? 물론 저거에 대한 어떤 기작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구가 태양하고 축이 조금 가까워져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자리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얼음이 녹으면 햇빛이 반사가 덜 되죠. 반사가 덜 되니까 여기가 더 더워져요. 그러면 더 녹아요. 그럼 다음에 더 더워져요. 그래서 이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가려움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 많이 긁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가려움은 이제 처음에 긁기 시작해 건조해서 긁으면 이 안에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더 가려워요.
더 긁죠. 그럼 히스타민이 더 방출돼요. 그 이제 결국 이렇게 피가 다 날 때까지 이제 긁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이 확 바뀐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헬 사막인데, 뭐 다카랠리하고 막 이러는 그 사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다 모래로 뒤덮여 있는데 여기가 항상 이랬느냐? 근데 이것도 지질학적인 자료를 보면 한 5,700년 전까지는 여기가 뭐였냐면, 요 Y축은 뭐냐면 요 모래가 존재하고 있는 근처의 바다에 밑에 쌓여 있는 흙이에요. 그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적어도 8,000년 전 이후부터 최근 한 5,700년 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흙이 많이 떠내려오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모래밭이 아니라 초지였습니다. 풀밭. 지금 몽고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풀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막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안정해 있던 지역이 초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이렇게 갑자기 사막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관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랑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햇빛 때문에 지표면이 데펴져서 얼음이 녹고 더 녹고 하는 거랑 관계없이 얘는 처음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가뭄이나 뭐 이런 게 들어서 식물들이 좀 죽기 시작하면은 흙을 붙잡고 있질 못해요. 양분이 떠내려가니까 식물이 더 죽고, 전혀 다른 기작인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거랑 이거랑 시간적인 규모나 기작은 전혀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동태가 있지 않을까, 다이내믹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건 아까 그 녹차라떼 그 얘기인데, 호수에, 이건 이제 인공위성에서 호수를 봤을 때 그 녹차 라떼가 생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메디슨이라는 도시인데, 제 오피스가 바로 이 앞에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아주 경치 좋은 데서 살았었는데, 이 아침에 이제 지나가다마다 이 호수를 맨날 보면 물이 상당히 깨끗해요. 별일 없다가 여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할 때 갑자기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에 이런 녹조들이 막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1년 내내 괜찮다가 6월, 7월, 8월 이때 피기 올라갈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확 자라서 수질이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못 쓰게 돼버리고, 그러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이거는 사실 조류라고 부르는 그 생물이 번식하는 현상인데, 아까 보여드린 뭐 빙하기나 사막화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이런 컬랩스라고 부를 만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북태평양에서 뭐 여러 가지 물의 환경이나 생물들, 잡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점수를 쭉 보면 1977년과 1989년에 갑자기 확 이게 바뀌게 됩니다. 마치 여기서 중1에서 중2로 올라갈 때, 뭐 집에서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죠? 갑자기 애가 딴 사람이 돼 왔다가 쭉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무렵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뭐 그런 식의 시프트가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이건 또 전혀 다른 기작에 따라서 일어난 일인데, 동태는, 다이내믹스는 매우 유사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87년 10월 19일 다우존스 그 무렵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87년 7월 1일 날 보면 이때 다우존스 지수가 2400에서 두 달 사이에 2700까지 3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좋다 그랬겠죠. 막 이제 차 사고 뭐 사고 막 좋다 그러다가 10월 19일 날 월요일 날 주식 물론 이때 약간 떨어졌다가 뭐 다시 보합세고 어쩌고 하다가 이날 시장 장을 열자마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저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갖다 주고 데미지를 갖다 줬죠.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앞에 보여드린 거랑 또 다른 기작으로, 다른 이유로 작동을 하는, 다른 그 요인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왜 저렇게 갑자기 변동이 일어나는가? 또 의사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그 에필lep틱 시저입니다. 그 간질이 일어날 때의 상황인데, 이제 의사들이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간질이 발작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이 뇌의 정기적인 신호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번의 예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한 8시간 넘어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뇌의 정기적인 신호가 강해지는 이런 컬랩스 현상이, 이것도 몰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좀 징후를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쭉 보면 지질학적인 규모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생물학적인 작용들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고, 사람의 뇌에서 환자들, 심장마비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가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면서 큰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뭐 컬랩스라고도 부르고 catastrophic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catastrophic shift, critical transition, 혹은 이제 요새 많이 쓰는 쉬운 말로는 티핑 포인트라는 말도, 시소가 이렇게 탁 넘어가는 순간이요. 영어로는 이제 last straw라 그러죠.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낙타등을 꺾어버리는 그 마지막 한 방.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를 전혀 다른 현상, 다른 생태계에서도 일어나고 지질학적인 반응에서도 일어나고 시장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거를 하나 기작은 뭔지 전혀 모르지만 요거를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특히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일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좀,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 X축은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없을 때, 오염물질이 많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쪽은 깨끗한 상태, 여기서부터 이제 오염이 점점 진행이 되면 이쪽을 이제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생태계의 상태는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평형점입니다. 혹은 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이 일주일에 술 마시는 횟수, Y축을 정신 상태요? 정신은 있죠. 그거 말고 뭐 근육량이라 그래 봅시다. 술 먹는 양이 많아지면 근육량이 줄어든다. 피습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평형 상태니까. 근데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어떨 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여기 약간 좋은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이 라인 위로 오죠. 그렇죠? 거꾸로 술을 안 마셔서 근육량이 작더라도 계속 안 마시고 있으면 이제 금방 여기 평형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 생태학자들이 이 자연에서 관찰한 많은 분들은 이렇게 그 현상들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막 파괴하면 생태계가 변화가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죠. 갑자기 바뀌고 그 다음에는 더 나빠져도 뭐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컬랩스, 갑자기 급변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 뭐가 더 일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 위에 있는 놈들은 일로 올라 그러고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까 보여드린 그 컬랩스 현상은 이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란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생태계가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다가 여기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삐끗 잘못해서 무슨 이유로 약간 이렇게 오면 다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즉, 요 점과 요 점 두 개의 이 평형점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대학 시험을 볼 때 수능을 한 개 더 틀리면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중에서 뭐 A 대학을 갈 것이냐 B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얘기하죠.
수능 하나 더 맞으면 연대 가고 하나 더 틀리면 고대 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애교심이 차고 넘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평형점이 두 개란 건 뭐냐면 1점 차이로 우연히 랜덤하게 연세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못 가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평형점이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잘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 셰퍼라는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냈냐면 요거는 이제 아까랑 비슷해요. 요 작은 공이 탁 쳤을 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공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맨 위에 그래프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위에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어떤 놈이 더 많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겠어요? 1번, 2번. 그렇죠. 아직 기억력이 생각보다 오래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2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두 개의 다이내믹스를 보고 이 둘을 관통하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일단 뭐가 있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저렇게 넓은 놈을 탁 치면 옆으로 많이 흔들리겠죠. 그 얘기는 변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변이가 크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시험을 봤는데 어느 날은 100점 맞았다, 어느 날은 60점 맞았다, 어느 날은 90점 받았다, 어느 날은 빵점 받았다 이런 게 변이가 큰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앞의 경우는 변이가 더 작아요. 그 얘기는 얘가 평균은 80점인데 시험 보면 85점 됐다가 75점 됐다가 83점 됐다가 78점 됐다가 80점 됐다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할 때는 변이가 적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덜 안정하면 변이가 커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뭘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안정된 상태일 땐 딱 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회복률이 크고 그거에 비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가까워지면 쳤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이 성적이 스윙을 많이 하는 애는 오늘 성적하고 다음 시험 성적하고를 X축, Y축에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험하고 그 다음 시험 걸 갖고 또 찍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를 플라팅을 해보면 이렇게 안정한 애들은 어느 시간대하고 그 다음 시간대가 그냥 이렇게 모여 있어갖고 통계학 용어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얘기합니다.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요. 그거에 비해서 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자기 상관관계로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른 자기 상관관계가 좀 더 커집니다. 전문 용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요거는 이런 풀밭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고 뽑은 거예요. 뽑으면 다시 자라겠죠. 그럼 더 뽑아. 그럼 또 자라긴 자라겠죠. 근데 막 계속 뽑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 생물체 양이 바뀌는 거를 쭉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가 식물이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뽑으니까 새로 자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고요. 다 죽어버리는 상태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요거는 변이라는 값입니다. 아까 변이 값이 커진다고 그랬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전문 용어로 모르셔도 된다고 얘기한 자기 상관성이 커지는 데이터인데 요 값들이 그 수학적인 예측대로 점점 커진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무슨 중요성이 있냐면 이거는 몰락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도대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미리 알고 싶다. 혹은 내 심장이 마비가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고 싶다. 혹은 이 생태계를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고 파괴하면 언젠가 여기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이런 변이들이 벌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회복률이 낮아지는 거, 변이가 커지는 거, 시간에 따른 자기 상관성이 커지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폐가 완전히 못 쓰게 돼 갖고 뭐 폐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될 정도 상태가 되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변이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시간에 따른 자기 상관성이 굉장히 커지면 얘가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와닿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깨질지 안 깨질지 궁금하시죠? 예. 그 시그널이 뭐냐면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예요. 점점 길어지면 잘 계산해 보세요. 길어졌는지 안 길어졌는지 최근에. 예. 두 번째는 싸웠다 회복되는 이 변이가 굉장히 크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집어던지고 경찰이 집에 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됐다가 또 좋다고 막 선물 사주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심리적인 상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와 사이의 관계가 상관성이 커지는지 만약 세 가지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곧 헤어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내놓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수학적인 모델, 수학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다 했는데 이슈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실제 생태계가 이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해했는데 이제 데이터들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 늦은 시간에 전공자도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물벼룩인데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눈에 보일랑말랑한 물벼룩인데 이 물벼룩을 한쪽은 그냥 키우고 한쪽은 굶겨서 컨디션을 안 좋게 해준 다음에 몰락하는 패턴을 분석했더니 결론은 아까 보여드린 그 예상들에 맞는 회복률도 떨어지고 변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상관성이 커지다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몰락을 하기 전에 생태계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이론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과 같다.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아니고 이 초록색 아까 그 녹차 라떼를 일으키는 그 물질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실험을 해서 이렇게 키우면서 얘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아까 물벼룩은 굶겼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충격을 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얘는 빛을 안 주는 스트레스보다 빛에 좀 약해요. 빛이 너무 세면 죽습니다. 그래서 빛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해주면서 물의 10분의 1을 떠내고 맹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살인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300명 중에서 일주일에 10명씩 뽑아다가 이렇게 없애는 것처럼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몰락을 일으켰더니 얘네가 보이는 다이내믹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학적 모델들이 예측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구 생태계는 괜찮나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생태계는 조금 특이한 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어디냐면 제가 요 극지의 연구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열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쪽은 아직 못 가봤고 관심이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극지는 여기 스발바드하고 캐나다의 케임브리지 베이하고 알래스카하고 이런 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저 진한 데가 뭐냐면
원래 식물들이 자라고 죽고 나면 썩죠. 저 낙엽도 썩고 그래서 없어지는데 저기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썩는 속도가 느려서 이게 안 썩고 쌓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에 뭐 텃밭 같은 거 가꾸시면은 깻목 같은 거 넣거나 이런 거 넣으시죠.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유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 지역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툰드라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에 있는 지역인데 맨 땅 돌 위에 이렇게 조금씩 이끼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알래스카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풀밭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밑에 땅은 꽝꽝 얼어 있어요. 전 초콜릿 퍼치라고 부르는데 시커먼 그런 유기물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의 50% 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냉동실에 얼려놓은 밥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밥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녹고 그다음에 썩죠. 이제 썩는다는 현상은 결국 뭐냐면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분해를 하게 되는 건데 저런 유기물들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생겨서 메탄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구는 점점 그다음에 표면의 식물도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왜 냉장고가 고장 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 모델의 상당수가 지구 표면의 기온이 올라가고 특히 극지방 색깔이 진한 색깔이 많이 더워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이 더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30년 지금 현재인데 실제로 여기 온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2080년에서 99년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한 7도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슬픈 얘기긴 하지만 여기 이때 아무도 안 남아 있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녹화 테이블 보고 그때 강호정 교수가 다 뻥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데서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동영상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여기가 그 툰드라 지역인데 보시면 이 뚜껑이 열리는 게 보이시죠? 뚜껑이 3분 동안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가 이렇게 닫힙니다.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자 안에 땅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가둬둬갖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옆에 있는 CO2를 재는 장비로 연결이 돼서 계속 재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에 다시 뚜껑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닫혀있으면 그 안이 더워지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3분만 닫았다 여쳤다 저거를 지 혼자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문제는 저기는 전기도 없고요. 오래 있고 싶은 지역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 혼자 자동으로 저렇게 돌면서 계속 이산화탄소 발생한 양을 3년째 이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물론 눈으로 완전 덮여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여름에 4개월 정도씩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데이터를 작년에 얻은 데이터를 이제 올 여름에 가서 이제 데이터 로그에 다운받아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저런 일들을 해서 아까 더워지면 뭐 CO2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대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숲이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이 바닥이 아주 짙은 이런 색깔들로 나타나 있고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수마트라라고 부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칼리만탄이라고 부르는 이 섬에 보르네오라고 부르고 칼리만탄을 부르는 섬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물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썩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추운 데는 너무 추워서 냉동고에다가 밥을 얼려놓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물을 가득 채워놔서 두부 먹다 남으면 물에다 채워두시죠. 그런 것처럼 물이 너무 많아서 썩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인도네시아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옛날에 메가라이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저 지역에 이 물을 다 빼갖고 농경지를 만들겠다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물에 잠겨있던데 물을 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불이 나요. 1번 산불이 나고 2번 물을 뺐는데 이 밑에 애들이 잘 모르고 저희를 했는데 밑에 황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안에 그 암석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소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녹아나오면서 산화가 돼갖고 황산염이라는 물질이 이 물로 들어와요. 그래서 농사는커녕 먹을 수도 없는 pH가 3, 4. 그건 뭐냐면 코카콜라 같은 거예요. 특정한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코크. 그 뒤에 건 지워주세요. 콕 같은 상태 된 거예요. 그 콕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죠? 막 이빨도 녹는데. 그래서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오일팜 플란테이션이 굉장히 큰 사업이 됐어요. 이 오일팜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라면 드실 때 라면 국수 튀기는 식용유가 팜유인데 저게 이렇게 수요도 많아지고 저걸 또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로 유럽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나무 다 잘라버리고 이런 플랜테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저런 걸 하려고 이제 여기다 물길을 만들어서 물에 잠겨 있던 지역의 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물을 빼내니까 또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공동 연구하고 있는 일본 과학자가 연구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옆에 물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숲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밑에 물이 다 잠겨서 이게 더 이상 이제 분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3년 전 사진인데 올해 여름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이 사람들이 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다 잘라버리고 여기다 아까 보여드린 그 오일팜 플랜테이션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게 물을 이렇게 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도 나고 그다음에 물에 잠겨 있으면 유기물이 잘 안 썩죠. 두부도 만약에 물을 다 따라버리고 밖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죠. 미생물들이 막 자라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물을 빼버리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 4주 전에 한 달 반 전쯤에 네이처에도 이 논문이 나왔는데 이 물을 빼버리면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오일팜 플랜테이션을 해갖고 기후 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실 팩트는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런 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마지막 장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생태계라는 개념은 지구와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관점인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져다가 그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과 무생물적인 주위 환경 요인들을 같이 보면서 이거를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생상을 보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중요하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하다 어떻다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을 해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파국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구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파국을 향해가고 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의 자료들은 없지만 저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생태계는 다 조그만 거였어요. 뭐 호수, 습지, 산림, 툰드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중에 제일 큰 거는 결국 지구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와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로부터 어콰이어하고 물질을 순환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섬입니다. 플래닛입니다. 딴 데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연 지구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의 빅 퀘스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팔로 17인가요? 찍은 그 유명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 토크를 닫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뭐 툰드라도 보여드리고
열대 생태계도 보여드렸는데 작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강이나 산이나 뭐 작은 이런 뒷산에 있는 연못 같은 이코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는 이 지구라고 부르는 이 커다란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과학자로서 해야 될 일은 아까 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관찰함으로써 파국이나 어떤 다른 문제의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보신 것처럼 생태계란 거의 가치가 그냥 정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의 가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후변화 문제나 생물 다양성 파괴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큰 스케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